한국의 암 환자들은 다 굶어 죽는다는 거죠. 자기가 보기에는. 왜냐하면 갑자기 암의 진단만 나오면 그때부터 무슨 그 채식, 무슨 건강식 그런 걸 모아가지고 막 산에 들어가서 먹기 시작하니까 너무 자기가 평생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니까 점점 살은 빠지고 우리가 살 빠지니까 건강하지만 결국은 힘이 없어서 항암 치료도 못 받고 힘이 없어서 방사선 치료도 못 받고 힘이 없어갖고 수술도 못 받고 돌아가신 것 같다는 게 그분의 이제 평가죠.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가 여러분 암 환자들은 잘 드셔야 된다는 게 메시지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가 또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다음으로 들어가면 대사증후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의학적으로 들어가면 복부 비만해서 남자는 35인치, 여자들은 한 31인치 이상이 되는 분들이 아까 얘기한 복부 비만에 속합니다. 두 번째는 중성 지방이 150mg 데시리터 이상, 즉 이건 영어로 얘기하면 트라이글리세라이드인데 여러분 리피드 패널, 그러니까 뭐 지질 패널을 잠깐 보시잖아요. 근데 중성지방이 높대, 뭐 중성지방 높대 그런 얘기가 트라이글리세라이드인데 그 숫자가 150이 높으면 높은 겁니다. 세 번째로는 고혈압. 고혈압은 제가 지금 135에 85라고 썼는데 여기에도 약간의 이 스페셜티마다 좀 기준이 다릅니다. 그래서 제일 터프한 거는 심장학회에서는 재작년에 혈압의 고혈압을 130하고 80, 즉 수축기 혈압 130 이상, 이완기 혈압 80 이상을 그 고혈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 내과는 조금 제너러스해서 사실은 내과에서는 140 이상, 90 이상을 고혈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대사증후군의 그 정의도 한 대여섯 개의 정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WHO나 여러 기관에서 이 대사증후군 데피니션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냥 타협해서 135, 85가 타협하는 점에서 적당하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게 고혈압을 정의를 썼습니다. 그 다음에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공복 혈당도 엄밀한 의미의 정의상으로는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일 때 그것이 하나가 되면 그것도 대사증후군 이제 그 들어가는 적용의 대상의 하나가 됩니다. 그 다음 거는 HDL, 좋은 콜레스테롤이죠. 이게 HDL 이게 뭐냐면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남자들은 40 이하일 때, 여자들은 50 이하일 때 이제 HDL이 낮습니다. 그래서 그게 대사증후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. 즉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위에 얘기한 5가지 복부비만, 중성지방, 고혈압, 공복혈당, HDL이 이렇게 여기에 걸리는 것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될 때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이 나갑니다. 즉 내가 배가 36인치 그럼 하나 들어갔죠. 중성지방이 180 나왔어요. 그러면 2개. 그 다음에 혈압은 140에 95 그러면 그것까지도 3개 되면 벌써 이것만 갖고도 저는 이제 대사증후군 진단이 나오는데 고혈압은 나는 120에 70이야 그럼 괜찮죠. 2개만 공복혈당이 뭐 95, 100개 안 나왔으면 또 패스했어요. 근데 이제 HDL이 남자인데 뭐 30, 500개 안 나왔다 그러면 그게 되니까 결국 3가지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대사증후군 진단이 나오는 거죠. 즉 어떤 분들은 5가지가 다 있을 수가 있죠. 공복혈당, 뭐 HDL. 근데 여기서 찬찬히 보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리피드 패널이라고 해서 계속 콜레스테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관심 있는 게 전체 콜레스테롤이 얼마인지가 토탈 콜레스테롤이 관심 있는데 이 대사증후군 진단에는 들어가지는 않고 있어요. 그죠? 그 다음에 LDL,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대 그러면서 전체 토탈 콜레스테롤하고 LDL에 우리는 관심이 많지만 이 대사증후군에서는 뭐를 카운트하냐면 중성지방,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낮은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는 이 콜레스테롤은 결론은 한 2년 전에 전체 제일 큰 그 콜레스테롤 학회에서 이 콜레스테롤은 리피드 패널,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가지고 태어났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공복혈당 하면서
클리닉에 가실 때는 그냥 쫄쫄 굶고 이제 가셔서 배가 고파서 화내고 짜증내고 조금만 기다려도 이거 왜 빨리 나 안 해주나 그런 이유가 대부분은 공복에 오시니까 빨리빨리 하고 밥 먹고 이래야 되니까 굉장히 짜증내시는데 사실은 저는 공복 혈당이나 공복 콜레스테롤 이런 게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. 우리가 학회에서 봤을 때 공복 콜레스테롤이나 공복 아닌 그 콜레스테롤이 비슷하다 같다 이렇게 봅니다. 왜 그러냐면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즉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한동안 그 불쌍한 달걀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 불쌍한 달걀을 하루에 몇 개를 먹어야 적당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가지고 한 2년 전까지 이 불쌍한 달걀이 한 주일에 2개까지 먹는 거가 처음엔 하루에 2개 뭐 이러다가 아니야 뭐 이러고 그러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는 한 주일에 2개까지 먹는 거가 이제 결론이었다가 그 2년 전에 그 콜레스테롤 학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달걀을 하루에 2알을 먹어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달걀 안에 있는 노른자위가 HDL,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까지도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슬그머니 이 불쌍한 달걀이 한 주일에 2개까지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는 몇십 년 동안 그 노란 자위를 버리고 흰 자위만 막 모아가지고 먹었던 기억 안 나세요? 매일 그냥 흰 자위만 먹느라고 그러고 그 불쌍한 또 노란 자위 그 엑기스죠. 그거는 다 버리고 살았다가 한 2년 전에 가만 보니까 노른 자위가 그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까지 왔어요. 그래서 이 드디어 그 불쌍한 달걀이 명예회복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 중에는 이제 달걀을 열심히 보았는데 저는 이 과학을 하지만 이제 직관적인 그런 세상에 과학이 정확하다고 보지만 정확한 건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렇다고 믿는 것뿐이지 진짜 진리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똑같이 직관이 어떤 때는 중요할 때가 있는데 모든 그러니까 계란이나 알이라는 거는 생명의 시작 아닙니까? 그래서 직관적으로 볼 때도 그 알 속에 몸에 안 좋은 나쁜 게 거기 있을 수 있는 확률은 가장 낮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해도 아니 달걀이 까만 생명이 나오는데 거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노른자위가 큰 게 있는데 그게 나쁜 거면 그렇게 큰 그거를 빼놓으면 그 생명을 이루는데 그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일 건데 그거를 우리 인간들은 콜레스테롤 뭐 안 좋은 것 같다면서 다 버리면서 몇십 년을 살았어요. 근데 그게 돌이켜보면 참 얼마나 우리가 우매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과학의 발전인데 하여튼 그래서 뭐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중성지방하고 왜 HDL이 여기에 나와 있고 토탈 콜레스테롤하고 LDL이 안 나와 있을까 하는 거에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중성지방은 아까 얘기했듯이 토탈 콜레스테롤하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이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중성지방은 식사를 많이 하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올라옵니다. 즉 중성지방을 낮추는 방법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식탐 먹는 거를 조심하시고 좀 자제하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중성지방을 낮추려면 이 술은 어떨까요? 그러면 술은 뭐 한두 잔은 몸에 좋지 않냐 와인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데 굉장히 제일 큰 그 알코올 학회에서는 얼마만큼의 알코올이 적당량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그 답은 제로였습니다. 그 얘기는 술은 100회 무익하다 이렇게 나옵니다. 근데 이제 카디올로지 심장학회에서는 얼마 전까지 와인을 남자는 2 glass까지 여자들은 1 glass 와인까지는 괜찮다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속으로 심장 카디올로지스트가 알코올이 많고 와인을 즐기시는 분이 많지 않나 거기는 바이아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큰 그 세계적인 알코올 학회에서는 결국 제로입니다. 100회 무익입니다. 그렇게 근데 그 술은 결국 탄수화물 그러니까 우리 옥수수나 이런 모든 물질의 최고로 정류해서 만든 게 술 아닙니까? 결국은 술은 탄수화물의 최고봉입니다. 그러니까 제일 탄수화물의 최고 엑기스가 술이기 때문에 술을 많이 드시면
중성지방은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. 그래서 최고치가 150 이상이면 높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그 세이뉴스에서 그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드카만 드십니다. 바드카는 제일 그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거잖아요. 그래서 이분이 중성지방을 검사하면 3,000, 4,000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 랩에서 전화가 와요. 그래서 이 3,000이 나왔다고 전화 오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 아직도 살아계시다고. 그런데 그분은 결국은 뭐 그 콩팥이 그 페일해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이제 비행기 타고 가셔도 비행기 안에서 하도 술을 드셔가지고 이 막 스튜어디스들이 이제 알코올 주는 걸 제한하는 그런 분인데 결국 알코올은 중성지방을 높이는데 제일 그 센 게 알코올입니다. 그래서 그걸 조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중요한 또 관찰을 하나 말씀드리면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까? 그렇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약은 없습니다. 그래서 돌아다니는 말에는 사실 큐바산 사탕수수에 폴리코사놀이 있는데 큐바산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그 물질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 같다는 그런 설은 있지만 그게 진짜면 그런 약이 나오지 않았겠어요? 그렇지만 도움이 되긴 된다고 보지만 특별한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약은 없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서 높일 수 있냐? 단 한 가지 방법은 중성지방이 낮아지는 사람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.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개인의 그 리피드 패널을 쭉 보시면 예를 들어서 300, 400 되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좀 열심히 해서 식사를 조절했더니 한 180, 150으로 내려갔을 때 내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숫자가 어떤지 한번 유심히 이렇게 보십시오. 그러면 중성지방을 조절하시면 좋은 콜레스테롤이 전반적으로 올라갑니다. 학회에서 이렇게 크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제가 보는 관찰은 결국 식탐이 있어서 중성지방이 높고 다 높으면 나쁜 콜레스테롤, 좋은 콜레스테롤도 낮아지는데 그걸 조심하시면 좋은 콜레스테롤도 올라갑니다.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이 5가지의 3가지 이상일 경우에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적용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손을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좀 실례할까요? 그냥 한번 한 1초만 올렸다 내려오세요. 얼마나 되는지. 여기는 얼마 안 계시네요. 그래서 결국은 다시 보면 이제 체중이 많다거나 그 체질장 지수가 25 이상 되는 분들 연령이 이제 점점 즐겨면 이제 위험이 올라가고 흡연하시면 올라가고 탄수화물 과다 섭취, 폐경, 운동 부족 여기서 연령 증가와 폐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체중 증가나 탄수화물 과다 섭취나 흡연이나 운동 부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좀 빨리 얘기하면 결론은 간단하죠. 아까 운동 이게 섭취 좀 줄이고 체중 내리면 좋아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이게 이 식사를 좀 더 본격적으로 잘 하면 좋지 않겠나. 간단하잖아요. 저 강의가 끝났는데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건데 제가 괜히 구태여 시간을 끌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면 쉽고 간단한 방법은 없죠. 세상에 공짜가 없고요. 남을 시켜서 체중을 줄이고 건강해지는 방법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.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도 그러나 이제 좀 말을 좀 각색해보면 내가 돈이 정말 많아서 퍼스널 트레이너를 하여해서 정말 퍼스널 막 일어나서 이러고 또 영양사가 와가지고 요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되고 이러면서 정말로 부자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지만 결국은요 그래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. 아무리 퍼스널 트레이너가 와서 그래도 야 너 저로 가 그리고 영양사가 아무리 풀떼기만 주면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먹니 그러고 물르면 끝이니까 결국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공짜가 없고 본인이 하는 거 이외에는 이게 방법이 없는 게 또 굉장히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. 우리 이 세상을 보면서도 병원에서 오랫동안 이제 일하면 저를 포함해서요. 결국은 우리는 다 뭐냐면 아프면 이거 와서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면 이거 다리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. 근데 사실은 이런 근육통이나 관절통에 제일 좋은 약은
쉬시는 거예요. 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약 좀 줘서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거 계속 골프 계속 치고 일하는 거 계속 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. 사실은 제일 좋은 약은 쉬시는 게 제일 좋은 약이잖아요. 즉 이렇게 살이 찌고 혈압 올라가고 당 올라갔을 때 제일 간단한 건 체중 줄이세요.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 되지만 그게 답이잖아요. 진짜 답은 그거이고 그건데 그게 아니고요. 내가 먹는 거 좀 먹고 할 거 다 하면서 좀 당 조절해 주시고 혈압 조절해 주세요. 그런 식이잖아요. 결국은 의사의 입장에서는 참 말문이 막히죠. 할 말이 없죠, 사실은. 근데도 저는 또 하느라고 하고 약을 드리느라고 드리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. 그래서 감사한 건 그렇게 해서 제가 먹고 살 수 있어서 항상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데요. 그래서 다음으로 좀 들어가면 저는 뻔한 얘기만 할 거예요. 오늘 좀 웃기면서.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식사를 뭘 해야 되냐. 그러면 많은 식사들이 전 세계에 있는데 우리나라 식사만큼 정말로 화려하고 정말로 뭐 천국 지옥을 오가는 그러한 그 식단은 없다고 봅니다. 즉 뭐냐면 한국 음식처럼 맵고 뭐 짜고 달고 시고 그다음에 뭐 날 것도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볶아 먹고 뭐 아니 뭐 방법이 근데 그리고 우리 다른 나라 음식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세요. 뭐 일식 같은 거 해봐야 어디까지가 그냥 뭐 날 것 조금 하고 그냥 좀 시큼달큼하는 정도에서 끝나잖아요. 중국 음식은 기름지고 몽골한데 그냥 대충 다 그냥 그런 식의 음식들 다 돌아보면 다 그렇죠. 한국 음식만큼 그렇게 화려한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. 참 독특한 민족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장 권하는 음식, 제일 건강한 음식이 결국 여기서 그 지중해식 다이어트가 제일 건강하다고 권합니다. 이 전 세계에서 이 다이어트가 what is best 그런 스타디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권하는 그 식단은 그 지중해 식단. 근데 지중해를 여러분 뭐 가보셨겠지만 제가 보기엔 뭐 이스라엘도 그 지중해 다 연안이고 그 터키의 남부 그 안탈리아나 뭐 스페인의 안탈루시아나 뭐 베니스, 그리스 이런 데 다 지중해이기 때문에 거기는 캘리포니아 비슷하게 아주 날씨도 좋으니까 과일도 굉장히 맛있고 올리브가 나오고 이제 그러죠.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이 먹는 거는 풍부한 과일, 야채, 그 다음에 뭐 그레인,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을 당연히 먹으면 건강해지지 않을 것 같으세요? 당연하죠.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먹으니까 건강 식단은 결국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되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또 역시 돌아서면 무슨 뭐 이걸 먹어야 되잖아요. 근데 사실은 제일 짠 음식이 탕이에요. 뭐든지 탕 들어가면 그건 소금 국물이잖아요. 근데 그거를 또 안 먹으면 시원하지 않으니까 먹어야 돼. 라면도 어떻게 보면 국물이 다 소금물이잖아요.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도 그 신라면 한 그릇을 전 세계 어디를 남극에 가서도 북극에 가서도 알프스 산맥 꼭대기에 가서도 그거 한 그릇을 딱 먹어야 우리 시원한 게 우리 한국 조선 민족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그 문제인데 그래서 조금 우리 백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위암 같은 것도 위암이 안 걸리는 게 이상하죠. 그렇게 자극적으로 덤물 찬물 뭐 그냥 맵고 짜고 막 이렇게 먹으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 불쌍한 위가 멀쩡히 있을 리가 없죠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위암이 넘버원이죠. 넘버원인데 거기다 요새 또 잘 살기 시작하면서 고기를 그렇게 고먹어대는 민족이 됐어요, 우리가. 그러니까 대장암이 지금 거의 그 위암을 넘어서서 1위의 암으로 가고 있어요. 참 독특한 민족이에요. 하여튼 그렇게 먹으면서 또 고기까지 해가지고 대장암의 1위도 우리가 탈환해가지고 우리가 그 한민족은 그 1위를 대장암도 1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상식으로 생각하면 보링한 음식을 드셔야 된다. 이렇게 제가 그냥 권하고 싶은.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?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거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에 넘어가면 우리는 운동은 그 최근에 그 웬만한 보험들이 뭐 LA 피트니스나 뭐 이제 이런 거 다 운동 다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그냥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을 우리가 권합니다. 의학적으로. 그러니까 2시간 반이에요. 그래서 좀 더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30분씩 5번 하면 150분이잖아요. 그렇지 않으면 50분씩 3회 하면 150분이잖아요. 지금 그냥
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여기 시간이 많으셔도 또 열심히 120, 요즘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 장수까지 하시려고 하면서 하루에 2~3시간씩 계속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. 근데 그거는 이제 과유불급. 너무나 과하면 우리는 그 의학적으로는 투마치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매일 가서 운동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좀 와일드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하루는 상체 운동, 그 다음날은 하체 운동을 하시면 그 계속 하는 게 아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좀 엇박자로 이렇게 부분 하시면 그 상체는 매일 운동하는 게 아니니까 과하지 않은 걸로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. 하루 하고 하루 쉬는 그런 리듬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매일 하시기 원하면 한 30분 정도를 5일 하면, 그러니까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하루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안 하시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5일을 30분 정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들의 그냥 권고 사항입니다. 그래서 이 혈압이 있는 분들에서 가장 그 큰 게 뭐 혈압 있고 당 있고 체중 하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대부분이 가서 그 짐에 그 회원권을 끊는 게 요새 뭐 그냥 나오지만 LA 피트니스 이런 데 회원권 끊어갖고 이제 운동하고 이제 그러는 거를 가장 먼저 했지만 체중을 줄이는 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단한 방법이 없고 공짜가 없고 본인이 해야 되는데 체중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식사를 덜 하셔야 됩니다.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그거지. 여러분 열심히 매일 가서 운동하면 은근히 배가 고프거든요. 그러니까 은근히 저것 조금 땀 뻑뻑 흘리면서 하면 길티 필링이 좀 덜합니다. 죄책감이. 그러니까 먹는 것도 야 맛있다 그러면서 난 땀을 이만큼 흘렸으니까 요 정도 먹는 거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갖고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. 그렇지만 그래도 운동하시니까 그 몸이 건강해지시고 식욕도 나고 여러 가지로 에너지도 있으니까 제가 운동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덜 드셔야지 공짜가 없어요.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하면 먹는 대로 나오는 거지 어떻게 나는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찌는지 몰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. 거짓말하고 계시거나 아파서 몸이 붓는 거죠. 둘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그 신경을 쓰시면서 하면 좋겠다. 그리고 뭐 나머지는 강도를 좀 더 높이고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야외 운동에 부수적으로 있는 거는 이제 비타민 D가 보충하는데 사실 비타민 D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뭐 이게 서플리먼트에 관심이 많잖아요. 그래서 뭐 먹으면 좋을까 그러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권합니다. 비타민 D만 권하는데 왜 그러냐? 이것도 사담으로 제가 하겠지만 비타민 D는 원래 메인 소스가 햇볕을 쬐는 겁니다. 햇볕을 쬐서 우리 피하에 있는 그 아까 여기 피하에 있는 비타민 전 단계 물질이 피하에 있는데 햇볕을 쬐므로 인해서 전 단계 비타민 D가 그 활동하는 비타민 D로 바뀌는 겁니다. 그래서 비타민 D가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데 그 비타민 D를 메인 소스는 햇볕을 쬐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그냥 생각해보고 직관적으로 고명하시는 분들이 저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이랬을까 그랬는데 여기 뭐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세요? 이렇게 가리는 거였어요. 몸을 가렸단 말이에요. 가렸어요. 이제 부끄러운 거 알고 그래서 가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서 싹 미소를 지으시면서 너는 정령코 죽으리라 그랬어요.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? 왜냐면 얘네들이 가리기 시작하면 햇볕을 쬐서 비타민 D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가리기 시작하니까 이것들이 비타민 D가 잘 안 만들어지면 이것들이 죽겠다. 그러니까 너는 정령코 죽으리.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잔철이 알아서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? 바로 이거죠. 하나님이 만드실 때 비타민 D는 전 단계를 피하에다 깔아놓고 햇볕을 쬐면
이렇게 하겠어요?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저는 직관적으로 있다고 봅니다. 즉 뭐냐면 왜 그랬을까?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? 아까 보면 물, 공기,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공짜입니다. 그거가 없으면 못 사는데, 그러니까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해도 공짜예요.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햇빛, 비타민 D가 필요한데 이거 뭐 굶어 죽고 바빠서 못 먹고 뭐 이런저런 때문에 비타민 D를 섭취 못할까봐 하나님이 그거 그냥 햇빛이 공짜니까 피하에다 깔아놓고 니네들 그러나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. 그러면 살 수 있게.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대학교에서 일하면 햇볕 쬐면서 비타민 D가 전 단계에서 액티브한 비타민 D로 했던 거예요. 하나님의 딱 그 설계가. 근데 현대인들은 점점 가리기 시작해서 점점 옷을 입고 운동도 다 이제 집 안에서 실내에서 하고 밖에 나가서 골프 치시면 뭐 이건 뭐예요? 팔걸이에다가 뭐 얼굴 선블락 로션에 이거 가리면서 햇볕을 안 보고 사시는 게 현대인이에요. 그러니까 또 영악한 인간들이 비타민 D 서플리먼트를 만들었어요. 보충제.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 현대인들은 비타민 D3 보충제를 꼬박꼬박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이 들어가면서 더 중요하다. 근데 이 비타민 D는 여러 설이 많아요. 여러 매거진을 뭐 이 리포트를 읽어보면 뭐 좋다 나쁘다 뭐 어쩌다 그러는데 묘하게도 동부 쪽에 하버드나 이 동쪽에 있는 의사들은 비타민 D가 나쁘다 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. 묘하게 서부에 있는 오레곤이나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의사들은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는데 이상해요. 오히려 동부 쪽이 좀 식물하고 햇볕도 없는 동네 사람들이 비타민 D 먹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서쪽은 태양이 많은데도 그래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태양의 효과와 이런 거 아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열심히 드셔요. 왜냐하면 비타민 D에 관한 리포트를 저도 한 30년 동안 추적했는데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막 나오는데 그래도 크게 보면 비타민 D가 암 발생을 억제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비타민 D가 당뇨 발병도 억제하는 것 같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말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. 뭐냐면 한 5년 됐는데 비타민 D가 30에서 100 사이가 정상인데 50 이상인 사람으로서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했을 때 비타민 D가 50 이상인 사람들은 풀로 당뇨 발병하는 확률이 한 40% 감소한다고 관찰해서 나왔습니다. 제가 본 임상 환자도 그렇게 내려가는 걸 저도 봅니다. 그리고 30에서 100이 정상인데 아까 얘기했던 50 이상은 그런데 30에서 50까지는 한 18%가 그 감소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그 당뇨의 발병에도 비타민 D가 관여한다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뼈도 튼튼해지고 비타민 D가 우울증에도 좋고 뭐 이 암 발병에도 억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에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비타민 D는 참 연구가 많이 부족합니다. 왜냐하면 비타민 D는 이미 깔려 있잖아요. 그 연구비는 희귀한 물질에 돈을 투자를 해서 그게 비타민 D가 진짜 좋구나 그래 알려지면 그 다음에 그거 갖고 장사를 해야 그 제약회사가 돈을 해서 연구를 하라고 그럴 텐데 이미 다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이 연구비가 너무 적어요. 그래서 퍼블릭 헬스에 가난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이 리포트가 나오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.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직관적으로 볼 때 성경을 인용하고 제가 여러 가지 프루프를 드렸는데 비타민 D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. 손해보시지 않으실 거예요. 비타민 D 열심히 드세요. 그 다음에 제가 빨리 시간을 많이 해서 빨리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당뇨에 대한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LDL 낮추는 거 다 아시고 좋은 콜레스테롤 높이면 좋겠고 중성지방 낮추면 좋겠고 혈압도 조절하면 좋겠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당뇨로 들어가면 당뇨에서 보통 7% 얘기하는데 보통 파운드로 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서 한 10파운드 정도 줄이면 좋지 않겠어요? 그리고 키로를 하면 5kg 정도 줄이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중성지방 낮추는 건 좀 식사 조절하면 되고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. 그렇지만 식사 조절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건 뭐 스테틴,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라고 그러고 혈압약을 드시라고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. 그냥 콜레스테롤 약에 대해서 또 우리 한국 분들은
먹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.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혈압 조절도 해야 그 대사증후군 치료가 되고 콜레스테롤도 좀 낮춰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. 그 다음에는 아까 체중 줄이는 거 얘기를 했죠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뇨 전 단계에 계시는 분은 아직은 내가 당뇨 전 단계라고 생각하지만 당뇨병 환자처럼 사는 게 제일 장땡입니다. 아직은 아니니까가 아니라 그냥 내가 당뇨병 환자같이 그냥 단 거 좀 피하고 내가 덜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.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당뇨 전 단계에 계시는 분들 당화색소가 5.7부터 6.4 사이가 전 단계라고 그러고 6.5가 넘어가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당뇨가 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아직 아니니까 나는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조심하시면서 지내는 게 순리죠. 그래서 그런데 이제 5.7 아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서 6.4까지 그다음에 이제 당뇨가 이미 된 분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당화색소가 7 아래면 잘 조절되는 거로 간주합니다. 즉 이 당화색소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우리 몸속에 혈액에 적혈구가 돌아다니는데 적혈구 수명이 한 3개월 정도 됩니다. 3, 4개월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적혈구가 피 속에 돌아다닐 때 당이 높으면 높은 만큼 낮으면 낮은 만큼 그 적혈구 표면에 몇 %의 당이 쌓이나를 보는 겁니다. 그래서 5.6% 아래로 쌓이면 정상, 그 다음에 5.7%부터 6.4% 정도까지 당이 쌓이면 전 단계, 그리고 6.5% 이상이 당이 쌓인 사람들을 우리가 당뇨 환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7% 아래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잘 조절하고 계십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. 제 환자 중에 간혹가다 19, 10, 11, 12 막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럼 제가 오시면 당뇨에서 베케이션을 잘 지내셨나요? 그러니까 당뇨를 잊고 한 몇 달을 살고 싶잖아요.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막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지나시고 한국 갔다 오시고 크루즈 갔다 오셔서 그 크루즈에 돈 냈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주는 거 다 드시고 오시면 좀 올라가잖아요. 그러니까 당이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이런 게 3개월마다 잠깐만 보는 이유는 3개월 동안 적혈구 표면에 몇 %의 당이 쌓이나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당뇨를 관리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전체적으로 7 아래로 가면 잘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의사들이 3개월 있다 오세요 그러면 왜 잠깐만 오라고 그러냐고 그런지 모르지만 저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한 3개월 하시고 또 와서 얼마 되나 보고 좀 높았구나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인이 이게 페이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또 당화색소를 와서 측정하고 가시죠.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는 요거는 사진이 지금 장안에 제일 핫한 그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. 이게 바로 오젬픽하고 위고인데 이 주사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제일 위에 있는 거. 오젬픽의 약은 원래 당뇨약입니다. 한 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면 당이 조절되는 약인데 덴마크에서 나왔는 약인데 이게 GLP-1이라고 해서 한 주에 한 번 쓰는 약인데 이거를 맞으면 부작용이 뭐냐면 체중이 줍니다. 그래서 체중이 주는데 왜 주냐면 이 장 운동이 좀 느려지면서 속이 더부룩해요.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 식사 시간이 됐는데 방금 전에 저녁을 잘 차려 초대받아서 갔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조금 전에 방금 점심을 늦게 먹고 와서 배가 안 고프고 든든하면서 이건 진주성 찬이 있어도 이미 배가 부르잖아요.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그런 배가 안 고픈 그런 느낌을 줍니다. 즉 막 배가 고픈데 맛있는 거 있는데 당뇨 때문에 내가 참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맛있는 게 있어도 내가 배가 덜 고프니까 먹는데 이걸 참아야 되는 그런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별로 안 고픈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주사를 맞으면서 식사량이 줄면서 당연히 체중이 줄죠. 그래서 오젬픽의 부작용이 체중이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시 FDA에다가 어플라이해서 위고비라는 똑같은 약인데 위고비라는 이름으로 체중 조절하는 약이 한 2년 전에 나온 겁니다. 지금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 이게 전 세계죠. 미국에서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약을 쓰는 게
좀 대히트로 이렇게 나가서 이 오젠픽이 이제 덴마크 회사인데 노보 노디스크라고 덴마크인데 이 회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덴마크 GDP 경제 그게 20%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만큼 파워풀한 약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품기 굉장히 얻기가 힘든 약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얻으면 되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이걸 쓰면요 한 4개월에서 6개월 쓰면 정말로 30파운드에서 한 60파운드를 뺍니다. 그래서 제 환자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성공하게 30%에서 한 30파운드, 60파운드 빼면서 되니까.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사를 맞으면 배가 안 고파요. 그래서 막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안 들고 체중이 빠지는 거죠. 그래서 이 주사가 굉장히 히트입니다. 그래서 아까 지금 시작할 때 제가 공짜 없고 쉬운 방법 없고 뭐 이랬는데 요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인간이 비타민 D 햇볕 안 쬐고 비타민 D 먹고 살살하는 식으로 지금 이게 나오니까 결국은 히트가 되겠어요, 안 되겠어요? 히트가 되죠. 그러니까 뭐 이 약이 없어서 못 팔고 그런 그 약이 바로 이 약입니다. 요거는 그냥 양념으로 제가 넘어가고요. 그래서 결국은 내가 결국은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표준 체중인 사람은 자기 체중의 30 내지 35칼로리를 곱하면, 즉 내가 70kg인데 70인 그러면 30 곱하면 37이 21, 2100칼로리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는 2100칼로리면 세 끼를 나눈다 하면 한 끼에 그냥 700칼로리씩 먹는 게 그 계산하는 방법입니다, 사실은. 그래서 제가 이게 뭐 강도는 너무 기니까 요거만 얘기하는 이유는 비만인 사람은 계산한 다음에 마이너스 500 하시고 체중이 나는 덜 나가는 사람은 계산한 다음에 플러스 500 해서 내 하루에 먹는 칼로리를 계산해서 하는데, 그러면 표준 체중은 어떻게 합니까?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자기 키 제곱에 21을 곱하라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170은 1.7 곱하기 1.7 곱하기 22 하면 아마 한 65 정도 나올 겁니다. 이렇게 자기 키 150이면 자기 키가 그러면 1.5 곱하기 1.5 곱하기 22 하면 그게 자기의 그 표준 체중이에요. 그거를 가지고 내가 정상이면 30을 곱하면 내가 도대체 몇 칼로리를 먹는 건가를 계산이 나오죠. 이제 그렇게 해서 칼로리를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세 끼를 나누시고 그 나눈 칼로리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먹는가를 하는데, 이것만 하면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작이 이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뇨 환자나 이런 분들은 이 칼로리를 계산해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당뇨를 관리할 때 첫째는 먹는 겁니다. 음식을 내가 얼마나 먹는가 첫 번째 단추잖아요. 그거를 엉망으로 먹고 나서 뭐 운동하느라고 힘들기 쉬고 그다음에 약 드시느라고 힘든데 첫 단추는 적정하게 먹으면 두 번째, 세 번째 단추가 제대로 낄 거니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, 그럼 도대체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서 알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걸 알으셔서 그 다음에 나눠서 드시는 거를 얘기하는데, 이거의 강도는 뭐 나중에 따로 뭐 하시고 시간을 너무 먹어서 제가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당뇨 환자가 조절을 실패하는 이유는 입맛을 바꾸지 못하고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소금 섭취를 줄여야 미각이 산다.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탕 먹고 결국 우리는 아무리 저염해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짜게 드십니다. 그걸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미각이 둔해지기 때문에도 더 짜게 드시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강조해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.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그 저녁에 미팅이 있었는데 또 대구 매운탕 먹었습니다. 탕을 먹었습니다. 그래서 탕을 좀 피해야 되는데 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, 여러분. 다음. 그 다음에 이제 미각 개선 뭐 이렇게 노화로 건조하면서 미각이 퇴화되면서 짜게 먹고 그렇게 되고 입안을 청결하고 약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좋은 얘기는 다 있습니다. 그래서 개선 요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. 그래서 식단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뻔한 상식입니다. 굶거나 안 먹거나 폭식하지 않는다. 묵거나 왕창 먹고 막 이렇게 뭐 어디 오늘 저녁에 초대받아서 아침 저녁을 내리 굶고 가시는 것도 안 좋으십니다. 조금씩 들고 가셔야 저녁에 많이 안 드실 거 아니에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이제
와이즈하게 생각하면 생일이고 뭐 파티 가니까 굶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좀 많이 먹어서 이 식욕을 줄여놓고 가셔야 더 건강한 식사가 되겠죠. 그 다음에 항상 천천히 드시는 거, 천천히 오래 씹으시면 그 식사의 양이 줍니다. 그리고 이제 먹는 장소를 정한다는 게 바로 이제 외식이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자꾸만 많이 먹게 됩니다. 그래서 가능한 한 같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보링한 거죠. 그렇게 드셔야 그 식사가 조절이 된다. 그 다음에 이제 간식을 줄이는 거 뭐 다 아시죠? 다음에는 건강하고 즐거운 외식을 위한 체크리스트인데, 외식, 밖에 나가서 드시는 거, 우리 연로하시면 계속 밖에 나가서 드시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데, 그 음식을 밖에 나가는데 그걸 딱 보면 또 오더할 때는지 재료를 잘 아는 음식을 오더하는 것이 좋다. 그렇죠? 이미 아는 걸 이건 내가 요 정도면 괜찮다.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오더하시라는 거. 그 다음에 정식 요리는 저렴한 것을 고른다. 이상하죠? 결국 싸야 뭐 덜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? 초대하신 분들은 좀 값이 덜 나니까 기쁘겠고, 또 뭐 초대 받으신 분들도 좀 싼 걸 먹어서 내 영양 건강을 지키니까 좋고, 그러니까 윈윈이죠. 돈도 많이 안 들고 본인 한 분 한 분이 또 건강하실 수 있으니까 저렴한 것을 고른다. 세 번째, 고열량 음식 피한다. 그 위하여 똑같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강한 맛을 피한다. 아까 얘기한 우리 한국 분들 음식이 특히 이제 그런 게 강하니까 그 메디테리안 그 음식을 파는 그러한 그 샌드위치나 음식점을 찾아서 또 그런 걸 먹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. 그래서 그냥 정리해보면 아까 뭐 이게 보면 첫째, 나의 몸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는 제가 이 페이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할 수 없었던 말인데, 제가 편하게 하고 싶은 거는 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뭐 배우자, 부인, 아이들 다 이 내 몸 하나로 내 것이 아니지만, 사실은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 우리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. 우리는 청지기로 우리 몸을 관리하면서 사는 그와 같은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몸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막 이런 탕 저런 탕 뭐 알코올 막 이게 넣으시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조심하시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,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보면, 잠깐만 그 마음의 식탐의 그런 거를 잠깐만 가다 보면 이제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사는데 항상 뭐 기도하는 삶, 이렇게 이 성전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한다 그러면 함부로 살 수 없고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죠. 그래서 식탐을 극복하는 일은 내 몸과 마음 수양 과정에 필수다 그랬는데, 그래서 육체적 운동과 마음의 수양을 같이 해야 된다. 여기까지는 다 이미 아시지만, 제가 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우리 몸을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잘 청지기 직분으로 가꾸셔야 된다는 그러한 기도와 뭐 이렇게 말씀과 먹는 게 다 같은 거가 아닐까.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, 현대의학이 제공하는 의학 지식, 약물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보는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데, 제가 한국 분들을 많이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약을 안 쓰고 어떻게 하기를 많이 원하세요. 그럼 저도 충분히 리스펙트하고 저도 약을 많이 쓰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또한 동시에 저는 이렇게는 얘기하고 싶어요. 약국에 가시면 그 약들이 쫙 있는데 그 많은 약들 하나가 개발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약을 나오는 게 약 하나씩입니다. 즉 약 하나를 개발하는데도 정말 10년, 20년 걸려서 약들이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약들이 저건 틀렸어 뭐 툭툭 이렇게 안 맞으니까 하실 수는 있지만, 그래도 참 현대의학이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하나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했는지를 그래서 뭐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우리의 최선으로 나온 것이 약이기 때문에 약을 사용하는 거를 좀 조심스럽게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.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들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고, 마지막에 영혼의 소리라는 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. 어느 엄마가 딸한테 너는 절대로 이
네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아라. 그리고 너는 절대로 네 마음이 막 끄는 대로 살지 말아라. 그 엄마가 뭐라고 그 딸에게 얘기했냐면 너는 영혼의 소리를, 즉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라. 그렇게 엄마가 딸에게 그 권고하는 그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. 즉 여러분은 우리 몸이 따르는 대로 뭐 이성이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귀 기울이시면서 사시면 여러분은 장수하실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